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파브리라고 말씀하시죠? 파브리라는 곳에서 지금 아틀리에 자기 작업실을 가지고 계시는 강동환 작가님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동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현대예술을 하는 특히나 조각 쪽, 퍼포먼스 쪽 예술을 하는 작가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08년에 독일로 와서 유학을 2012년까지 마치고 이제 아내가 같이 유학했는데 1년 좀 늦게 끝났어요. 2013년에 그 디플롬과 마이스터 과정을 끝내고 이렇게 베를린으로 넘어와서 지금 7년째 베를린에서 예술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힘 단어 같은 것들은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게 작품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바뀐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어떤 주장 같은 겁니다. 어떤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해서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 끝 나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제 기준으로서는 프로세스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자를 만들어야지 해서 의자가 딱 나왔고 이제 앉으면 편하네 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제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뒤집혀야 된다라는 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예술 활동에서 좀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또 보신다는 거겠죠. 그러면 대부분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 과정은 이렇게 어떻게 골방이라든지 작업실에서 혼자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그런 성격들이 고전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작품을 하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역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부분들을 이렇게 관객 또는 이렇게 그렇죠. 동료 작가나 이렇게 아무나 잡아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좀 전체적인 큰을 하나의 나무라고 본다면 나무가 쭉 커갈 때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가지가 작품 프로세스의 부산물로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나무가 다 자라는 경우가 없잖아요. 항상 계속 자라고 있고 얼마나 높이 갔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중요한 기준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의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을 할 수 있는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만드는 프로세스 속에서 나온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부산물들이 작품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동료 작가도 그렇거니와 혹은 관객들도 그렇거니와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과정을 소통의 과정도 또 들어가는 거니까 소통을 통해서 또 결과물이라는 것 자체는 그 소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과정들 모두가 하나의 전체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베를린에 오신 지 7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베를린에 굳이 오셔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네. 2012년에 졸업을 했지만 아내가 1년 더 공부했기 때문에 2013년에 끝났고 그때쯤에서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요. 2012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맨날 생각하고 맨날 답이 바뀌고 이럴 때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시를 했던 곳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지 큰 영향을 미치는 좀 우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 전시를 했었고 하노버에서 전시를 했었고 베를린에서 전시를 했었고 다른 데 친구들은 저기는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거리 갈 거야. 독일 친구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가봤던 곳 또는 이제 거기서 나한테 친절했던 곳 이런 쪽 약간 우연에 의한 그런 판단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뉴욕은 아이 기를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시를 하면 사실 오전에 좀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오전에 가방을 맨 아이가 놀이터나 이런 데서 핸드폰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봤어요. 독일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는 아이가 방치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비쌌어요. 젊은 작가들이 개인의 어떤 투자로서 이렇게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노버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 많이 갔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는 가지 않은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 주가 니들 작센이라는 주였는데, 니들 작센에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규정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독일에서 예술가 비자는 자영업자 비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술가로 제한하는 비자인데, 네. 그것을 관공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예술가 많은 경우는 그걸 쭉쭉 처리를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서류를 내가 공무원한테 보여줘, 공부시키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브라운슈바이크 자체가, 그 브라운슈바이크 니들작센 자체가 그것에서 좀 적극적인 또는 잘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당시는 베를린이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대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쌌고요, 베를린이. 그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있는 곳이었고, 네. 그리고 좀 물가나 이런 것들도 할만했었고, 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베를린에서 단체전을 하나 하면서, 이제 문득 가지게 됐던, 이게 서울에 한국이 대도시에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렇죠. 브라운슈바이크나 제가 공부했던 도시는 굉장히 한적하고 집중할 수 있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사는 동안은 이게 내 적성이구나 그랬는데 베를린 와서 이렇게 몇 분 되니까 이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베를린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2012년, 2013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 13년 고민하셔서 그 다음 베를린으로 이제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 또 하나 이제 이주민, 또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자, 특히 예술가 비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맞습니다. 또 처리 과정이 굉장히 또 솔직히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생활 여건의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다 굉장히 적합한 예술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베를린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군요. 작품 활동을 해나오시면서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구조적인 환경 말고 본인의 작품의 영감이라든지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어떤 걸 주었는지 한번 좀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를린은 사실 이제 2012년에 전시를 하면서 봤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 도시였어요.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독일 사람보다 또는 베를린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딜 가도 뭐 나 혼자 외국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외국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많았고 당시로서는 베를린이 이렇게 독일 내에서 고춧가루를 제일 잘 먹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럽은 헝가리가 고춧가루를 먹어요. 그쪽 아마 옛날에 동독 시절의 그런 기억들 헝가리랑 이렇게 해서 그런지 베를린에는 소세지에다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데 커리버스다 그러죠. 뿌려 먹는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이국적인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뭔가 좀 비빔밥 같구나. 좀 이렇게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한 번쯤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많이 이렇게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전시라든지 아까 갤러리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디에서 전시 활동들을 하시게 되나요? 베를린에서는 비교적 공간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가깝게 지내는 어떤 갤러리들이나 또 공간에서 어떤 작품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갤러리 쪽 사정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하든지 공간을 조정하든지 방식으로 제가 전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뭐 단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좀 가볍게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베를린은 본인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는 것들이 좀 더 예술가에게 호의적이고 아마 뭐 유럽 내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어떤 전시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있다. 그러나 결코 전시가 돈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뭐 이 전시를 하고 나면 예술가 제일 가난해져요. 왜냐면 재료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렇게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일을 안 했잖아요. 보통 때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뭔가 부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시 준비 기간 동안 그런 게 끊겼잖아요. 그럼 전시를 하고 나면 제일 가난한 상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전시를 하고 작가가 작품을 팔면 뭐 2년에 한 번 개인전을 하는 게 보통 평균 정도인데 그때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도 학생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시를 하고 나 그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지. 2년에 한 번도 못 버는데 뭐 이런 생각. 개인전 같은 경우는 뭐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전시가 작품 판매를 연결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전시에 뭐 대관료라든지 뭐 다른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다른 도시에 비해서 쉽게 전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파산하는 그렇죠. 바로 수입을 연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비용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전시를 위해서 뭐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뭐 갤러리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문화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베를린에 있는 한국 문화원인데 문화원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일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타 본인의 전시를 위해서 베를린시라든지 혹은 그런 전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신청 같은 것들 그런 기회들이 베를린 시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혹은 뭐 나라 차원에서 그런 계기들이 좀 있는 것 맞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렇게 BBK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구하고요. 몇몇 좀 고급선 정보나 또는 그런 정보들은 특정 잡지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독을 하거나 또는 도서관에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많은 작가들은 요즘 점점 인터넷 상황이 좋아지면서 하나의 포탈처럼 BBK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것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전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BBK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뭐 크게 세 개의 단체가 나눠져 있어요. BBK 뭐 메인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쿨투어 포럼, 뭐 이렇게 약간 빌딩 포럼, 교육하는 단체가 있고, 예술가들 재교육을 담당하는 뭐 어떤 영상을 하지 않았던 예술가 영상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3D 프린트를 하고 있다든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강좌를 개설하는 약간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틀리에를 관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그 예술가를 위한 그런 복지 같은 것들을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개하기 노력하고 데이터를 내고 통계를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술 정책 입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가 BBK인데요. 베를린은 주정부가 있고, 독일은 주정부가 있고 시정부가 있죠.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도시에 관련된 시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금액이 나오고요. 뭐 어떤 베를린 비엔날레라든지 되게 큰 경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그 도시의 문화부 뭐 또는 이렇게 행정부로부터 돈이 나오는데 그 행정부에서 BBK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한 신청한 내역들을 봤어요. 그게 2014년에부터 신청을 했던 내용들인데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그게 따르면 이렇게 계산을 쭉쭉 해보면 전체 예술가들이 숫자에서 이 도시에 있는 예술가 숫자, 베를린은 지금 1만 명의 예술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순수 예술만 1만 명이고 그 외에 뭐 영화라든지 어떤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또 11,000명 해서 총 21,000명 그리고 이렇게 뭐 응용미술 빼고 이제 이렇게 21,000명의 경우가 있는데 BBK는 bunte bildende Kunstge는 순수 이제 미술 쪽만 딱 관장을 하는데 미술 쪽에 1만 명이 있는데 그 행정부에다가 지원 금액을 신청한 것들 그리고 어떤 장학금 지원금으로 신청한 것은 3.5%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술가 중에 3.5% 정도는 그 행정부에서 하는 어떤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당연히 자신의 재단이 있다든지 돈 나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그 지원금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한 3.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BBK에서 요구하는 거였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던 게 지금 현실의 어떤 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2014년에 도시세로서 이렇게 2014년부터 지금부터 쭉 같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지금도 같이 2021년까지 이렇게 그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내역은 총 350개의 어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숫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한 명당 8,000유로를 지원받게 돼 있어요. 총 합치면 280만 유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받는 거는 47개의 리서치 장학금과 그리고 11개의 뭐 작업 장학금, 아르바이트 장학금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57만 4천 유로.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였죠. 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240만 유로의 지원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베를린은 뭐 지금 당장 700개의 아틀리에가 더 필요하다. 비일게 아틀리에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필요한 아틀리에 개수가 700개라는 뭐 이야기도 이렇게 일단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BBK는 이제 결국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위한 기관인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뭐죠, 이렇게 개인 쪽, 여기서는 예술가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맞습니다. 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개인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예술가 그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등록이 안 된 상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있는 거고. 이제 소위 독일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레벤스쿤스틀러, 뭐 생활 예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은 이제 생활 예술가라 어떤 직업적 예술가를 구분하기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전체 인구의 한 80% 대학을 가고 예술가라 그러면 당연히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에서 떠올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지만 여기는 전체 사람이 한 20%가 대학을 가고 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를 거르는 어떤 시스템적인 게 필요한데 그것을 해주는 기관이 KSK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카이스카 독일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술가를 위한 가상의 직장 같은 역할을 해요. 본사는 함부르크에 있는데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약간 간호보험 이 세 개를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들은 직장에서 반을 내주잖아요. 자기가 반을 내는데 예술가들은 그 카이스카에서 반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 예술가인지 또는 뭐 직업 예술은 아니고 자칭 예술가인지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베를린시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흔히 뭐 옛날 베를린 시장이 얘기했지만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만큼 경제적, 재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베를린이 그렇게 풍족한 도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 워낙 이제 사회가 가진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그 많은 예술가들이 뭐 이런 얘기해요. 베를린은 예술을 보여주는 장소지 파는 장소는 아니다. 여기서 보여주면 딴 데서 팔린다. 뭐 이렇게 뭐 매술 판매 쪽을 보면 이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쪽이나 이제 남쪽의 뮌헨이나 스투트가르트 쪽이 예술 판매들은 베를린보다 좀 더 크거나 좀 비슷한 수준. 거기는 좁은 비슷한 수준이니까 사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매력이 있지만 베를린 자체는 판매보다는 소통의 창구로서 포탈로서 역할을 크게 합니다. 예술작품을 보여줄 기회가 많고 행사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싸죠. 이렇게 젊은 예술가들한테는 생활비가 저렴한 것이 정말 큰, 이게 아무리 경제적 지나침이 없는 정말 큰 요건이 되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술로 보낼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활비 자체가 비싸지면 예술 보낼 돈 자체가 적어지는 거죠. 근데 베를린 자체는 지금은 그래도 부동산비나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럽에 있는 수도들 중에서는 아직 가장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화박교수는 예술활동 외에 어떤 그 파트타임 잡을 따로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로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베를린에서는 어떠한 파트타임 잡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예술가와 파트타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전업 예술가가 예술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상에서 예술가가 전업으로 예술만 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술가라고 한다면 박물관 도슨터라든지 그리고 관광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 쪽에 통역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람회가 되게 크거든요. 되게 두 번째로 큰 가전제품 박람회가 베를린에 있는데 박람회 할 때 거기에서 어떤 행사, 통역, 그리고 어떤 물류 운반, 포장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 작업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이 보기에는 밖에서도 보기에도 예전에 이제 어떤 뭐랄까 공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공간을 또 작업실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사용하도록 이제 배려해주고 있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된 계기, 네. 그럼 어떻게 제도가 이렇게 그걸 활용해서 오셨을 텐데 들어오신 계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건 이런 건 네.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렇게 시각예술하는 사람들은 1만 명 가량이 있고 그 중에 아직도 급히 필요한 아틀리에 숫자는 700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뭐 작든 크든 개인이 내던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는 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 뭐 자비를 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를린시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BBK 내에서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아틀리에가 나옵니다. 그날 오시면 네. 아틀리에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요. 경쟁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틀리에 금액의 절반을 베를린 시정부가 내어줍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베를린시가 하고요. 그리고 관리는 GSE라고 하는 뭐 도시 재개발하는 약간 공익적 목적을 띠는 어떤 그 단체에서 합니다. 뭐 시설 관리라든지 뭐 안전 관리.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방화문 다 바꾸고 앞에 보면 이렇게 소방차가 오면 되는 곳 절대 차 댈 수 없도록 이렇게 좀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해놓고 있어요. 관리 같은 것들은 그 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심사는 BBK에서 합니다.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랑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까지 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정적인 상황.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조금 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너무 많으면 못 들어와요. 그 세금을 제하고 나서 23,000 맞나요? 23,000 유로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에 2,000유로를 벌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예술을 통해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일을 해서 버는 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특히 이 지역에서 아티를 갖고 계신다면 이 동네의 독특한 분위기도 같이 경험하실 텐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 지역은 다른 독일과 같지 않은 일반적으로 독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사람들이 남의 물건 손도 안 대고 뭔가 네 것 내 것이 명확하고 뭐 이런 어떤 사회 약간 좀 인간미 없는 미래 사회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지역은 조금 달라요. 이쪽 지역은 독일 내에서 터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독일 입장에서는 좀 가난한 노동자들 또는 이렇게 독일말 못하는 터키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쪽이고 1년에 한 번씩은 터키 축제도 크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되게 좀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시골 사람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편안함을 느껴요.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버려진 물건들, 쓰레기들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 속에서 예술가들이 필요한 것들 관찰하고 들고 올 것들, 수집할 것들. 그러니까 주위에 길 가다가 저거 마음에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많이 내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쓸 수 있어요. 딱 예술 작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바치는 지지대를 만든다든지 꼭 자기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아이디어, 예술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이거 해야지 이래서 어떤 철물산 가가지고 딱 몇 센치 맞춰서 이거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도를 봤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월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통해서 그런 기금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아틀리에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호의 준 것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베를린이라는 곳이 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뭐 있는 시스템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를린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미술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이고 그 베를린에 있다 보면 아까 BBK가 2014년에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요거밖에 안 나왔어 뭐 이런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뉴스로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족함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개인적으로도 베를린에 있으면 항상 떠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남을 것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한국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독일 친구들도 굳이 베를린에 굳이 오래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 더 많이 다녀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항상 지나가는 곳이 베를린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베를린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가는 사람과 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부분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레벤스 쿤스틀러 소위 자칭 예술가가 많은 쪽이라서 뭐 이렇게 디셀도르프 쪽에서 나 예술가에 가면 사람들이 얘 예술가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의심하지 않고 벨리스 나 예술가이라는 사람들이 살짝 의심했는 저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예술가일까? 얘는 자칭 예술가일까? 아니면 타칭 예술가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프로페셔널한가 아니면은 그냥 그쵸. 여기는 지금 뭐 마약만 하고 있어도 자기 예술가라고 얘기를 해요. 좀 그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꼬치꼬치 해볼 수는 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베를린에는 스펙트럼이 많은 부분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술가이고 싶어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 그러니까 예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물론 그것은 고정화된 개념은 아니고 굉장히 열려져 있는 개념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도시의 문화, 도시의 하나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뭐 자긍심이나 혹은 뭐랄까 우리 만족감도 높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여기는 어쨌든 오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문화라는 게 고급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술의 영역인 거고 전문가 수준에서 하는 예술의 영역,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중은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예술을 향유할 때 본인들의 지적 혹은 내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랜동안 배워 있는 하나의 그들의 또 계층의 문화일 수도 있어서 계급의 문화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또 혹은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그렇고 예술적인 영역에 투자도 하고 그것들을 초대도 하고 또 그만큼 예술가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런 경험들 좀 하셨습니까? 미술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성품을 소비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은 누군가 딴 사람도 가지고 있는 컵인 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인데 거기서 우리 사회에 기성품이 아닌 그 몇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신분이 되고 어느 되면 오리지널을 가지고 싶은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 그리고 컬렉팅하는 독일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컬렉팅을 하거든요. 뭐 카드를 모으는 것부터 해서 무슨 여행 가서 뭐 이렇게 모으는 것도 컬렉팅 자체가 딱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딱 이렇게 예술을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아를 여행 갔다든지 아프리카를 여행 가면 반드시 그쪽에 있는 어떤 수공품이나 예술품 사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 아빠들, 엄마들 세대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되면 예술품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딱 바로 산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예술가 친구가 있길 바래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작품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만족들을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품에 대해서 칭찬도 해줘야 되고 그것과 비슷한 예술품을 권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딱 뭐 마치 독점 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옳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파트너처럼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적 축적이 가지고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시나 예술가가 자신의 일 외에 또 해야 되는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이렇게 구조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그 예술과 시장에 대한 그 얘기인데 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예술품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삶의 태도도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예술 시장 차원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과 안목,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나름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술의 조류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은 나름 시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술과 시장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트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그 아트페어죠. 독일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의 전시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수상 전시를 참여했기 때문에 작품을 팔기 위해서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제 프레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하는 내용들을 쭉 지켜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재작년이었는데 2018년이었네요. 그 당시는 이전까지는 아트 쾰런이었어요. 쾰런의 가장 중요한 그 아트페어가 있었는데 그게 디셀도르프 옮겨왔던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어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해야 되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걸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할 때였어요. 그 당시 이제 디렉터가 기자들의 질문을 하는 그 장면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물론 뭐 예술에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아트페어 자체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의 상위 0.1%만 누리기 위한 전시에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도 사실 어떤 정원 박람회도 나오는 질문이고요. 어떤 다른 박람회도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학류자들과 어떤 일반 시민들이 구분되어지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디렉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트페어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박물관 부지에 대한 부동산 비를 내고 운반업자들한테 운반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요식업 그러니까 식당들과 호텔들을 매진시킨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아직 딱 직장이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통역과 행사 진행과 뭐 이렇게 보안, 청소부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지역 재개발의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논리는 제가 정문 박람회에서 들었던 논리인데 독일에서 거의 모든 곳에 다 통하는 어떠한 산업이 있다라면 그 산업은 소수 1%만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역 사회의 재개발 항상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그 하나의 규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술에서 시장 미술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시민들이 즐기는 그 미술이 있어요. 이 사이 갭은 어느 사회나 있다라고 됩니다. 그 사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접점에 가까이 와 있는지 없는지 차이일 뿐이지 시장만을 바라보고 가는 어떤 그 집단의 성격에서는 많은 괴리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도 하나의 행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원적인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볼프강 울리히라고 하는 함부르크의 아마 교수였어요. 전 교수였는지 지금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도권 미술을 비판하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술의 시장, 미술 시장이라는 단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미술 시장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라고 했어요. 미술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5개 이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가장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10명의 예술가가 있고, 뭐 세계적으로 중요한 10명의 예술가가 있고, 뭐 부업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가 있고, 딴 거 하면서 하는 예술가가 있고, 취미 예술가가 있고, 이게 시장과 그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그 예술 시장을 딱 하나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5개의 시장에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편 아트페어나 이제 옥션 같은 거 보면 이게 분명히 상위 1%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미술 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익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넓혀 나가면 산업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베를린은 그러한 스펙트럼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근데 또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더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의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꼭 광주가 아니래도 어느 도시에도 그렇지만 다들 그 문화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광주가 특히
아시아라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시. 광주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고 몇 번 가봤어요. 그 영호라고 하는 이게 한국 작가가 광주 출신의 작가가 이게 있고 뭐 비엔날레도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도시고 한국에서도 어떤 실험적인 전시들을 많이 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도시예요. 근데 사실 제가 광주에 예술가들의 생활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딱 어떤 광주의 딱 해법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술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우수한 미술 정책이나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물가가 싼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가 약간 사이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풍부하게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시가 될 거예요. 예술가들은 비싼 도시로 가지 않아요. 그죠? 싼 도시로요. 지금 베를린에 온 것은 베를린이 그나마 싸기 때문에 온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누구는 과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술가가 원하는 도시는 내가 돈을 적당히 벌면서 많이 돈 벌어서 이렇게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니라 돈을 적당히 벌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하는데, 그런 도시들은 싸고 소통이 원활한 도시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딱 예술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차원에서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이렇게 생활비가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한류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세상에 나가서 히트 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금 이게 돈을 붓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대박의 꿈들은. 그쵸. 대박의 꿈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건데, 예술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과부하 그리고 빚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빠진 독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환경에서 마찬가지지만 예술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이 돼요. 예술에서 지속 가능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술 산업을 돈 쓰는 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현상 유지는 되거나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작품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공간 옛날 공장 건물이었죠. 그리고 지금 딱 용도가 불분명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을 만약에 내가 이 건물주로서 이걸 한다라면 이 공간에 솔직히 300유로를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BBK라고 하는 단체랑 해가지고 장기 임대를 하면서 그 값을 띄워서 시가 50%, 예술가 50%면서 예술가 입장에서도 싸게, 그 시도 예술 지원 정책을 하고, 얘네들도 아직 목표가 정확하게 안 정해진 용도가 불분명한 재개발돼야 되는 건물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본 예술 아틀리에는 되게 삐까뻔쩍한 건물이 아니라 서브 부동산 중에서 좀 B급 부동산입니다. 가령 공간은 너무나 크고 반듯한데 주위에 유동인구가 없다든지, 그래서 상가를 쓸 수 없다든지, 뭐 어떤 건 너무 좋은데 뭔가 결점이 있는 이런 곳들은 다들 아틀리에로 개발이 가능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예술을 지원하면서 정확한 투자 목적을 찾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또는 뭐 약간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곳에, 하지만 저렴한 곳에, 생활 질이 떨어지는 곳에 자유로움도 더 있잖아요. 그런 곳에 어떤 아틀리에 사업을 통해서 도시 재개발의 관점에서 도시도 좋고 예술가도 좋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 사업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가서 이렇게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는 8년간 이제 장기 임대가 받으셨는데, 그런 8년 기간 동안에는 뭐 중간 평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소득 평가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거는 이 기준보다 많이 벌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에요. 제가 사실 그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세금 전후가 있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1년에 23,000 벌면 이렇게 사람들이 날 너무 무능하다고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4,000을 저거 냈는데 친절하게 메일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이걸 다시 적어내지 말고 지출 항목을 네가 영수증 필요 없고 적어내서 내가지고 지출을 뺀 거를 23,000을 맞춰주면 좋겠어. 이렇게 왔어요. 이게 예술가들을 평가하거나 어떤 턱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심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 가능하면 적게 하려 그래요. 예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약간 실수해도 시스템 안으로 모아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술가들 믿고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베를린 같은 경우는 생산 조각 부분에서 생산 최저가예요. 얼마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통계가 좀 지금도 유효할 것 같은데요. 베니스 비엔날이랑 카셀 도큐멘타랑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었던 조각 작품의 80%가 베를린에 있는 공장을 거쳐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유럽 내부에서도 베를린은 생산비가 적은 곳인데 그것도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죠. 예술가를 자유롭게 해주고 생산을 편하게 해주고 비용을 적게 나가게 해주면 예술가가 알아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베를린과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차원의 교류 사업을 해야지만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또 도시 간의 예술 교류 가능할지 혹시 저는 한국에서 어떤 미술 시장에서 그러니까 A번 시장에서의 작가와 B번 시장의 작가와 C번 시장의 작가를 나누어서 그게 맞는 파트너를 매칭하는 방법이 한다는데 이거는 박물관 미술, 미술관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비판을 받는 단어에 대한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슈퍼스타만 내보내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드시겠지만, 그래서 한류해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드시겠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예술 같은 시장들을 옮겨가거든요. 주로 규칙은 한 단계 올라가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단계 떨어지기 너무 쉽다라는 일반적인 규칙이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술가들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시장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시장은. 예. 왜냐하면 일본 시장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경쟁률이 박터지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 차원에서는 사람 수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인 충실함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교류가 된다라면 하나의 어떤 좋은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베를린의 지역적인 특성과 광주의 지역적인 특성이 그렇죠. 또는 예술 교육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아이들 광주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예술가도 있을 거고, 뭐 광주에도 어떤 아이들을 하거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면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서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파트너를 맺으면 자신의 하고 있는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그걸 폐기하고 딴 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면서 베를린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제 하나의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또 그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여기 베를린의 미술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장단점들을 갖다가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광주라는 도시에 얼마나 또 유의미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중간에 또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또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